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심심입니다. 습식법이 나오는데요. 처음 보는 개념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를 쓴다고 합니다. 위에서는요. 건식법이 기계를 사용하지만 가장 적게 사용했다고 하고 습식법은 조금 더 기계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습식법이 건식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물의 양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도 적다. 여기서는 건식법보다 라고 해서 비교 그리고 대조의 방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데 이용된다. 또 여기서 퀴즈. 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데 습식법을 이용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더 잘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도 적기 때문입니다. 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죠. 6번째 문단입니다.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다면 습식법에서는 껍질과 과육 제거라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건식법에서는 없는 것이겠네요. 과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 역시 습식법은 조금 더 기계에 의지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기계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두 면의 간격은 잘 조정할 수 있고 체리를 수확한 후 껍질과 과육을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두의 품질이 덜 손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수확하고 껍질 과육까지의 시기가 생두 품질 손상을 결정하는 것이겠네요. 7번째 문단에서는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 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걸러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체리랑 생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체리는 무엇이냐? 과육이 제대로 벗겨지지 않은, 그냥 과육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를 체리라고 하고 과육이 벗겨진 상태는 생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두는 다시 한번 탱크에서 물로 깨끗이 세척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효되는데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끈적끈적한 점액과 속껍질이 용해됩니다. 발효를 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퀴즈. 발효를 할 때 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효가 하는 데는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발효 과정을 거친 생두에는 얇은 은색의 막만이 남게 되는데 미끌거리는 기운이 사라지며 손으로 만져보면 조약돌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또 세척됩니다. 이때는 37%의 수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12.5%로 낮추기 위해 다시 건조를 한다고 합니다. 건조를 할 때에는 드라이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마친 생두는 은색 막에 쌓여 있어 영어로 막을 뜻하는 파치먼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발효할 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발효가 끝난 커피를 파치먼트 커피라고 불린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뭐겠어요? X가 됩니다.
발효가 끝나고 나서 파치먼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효 후 건조 과정까지 끝난 뒤에야 파치먼트 커피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식법과 습식법의 과정을 말해줬고요.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큐어링이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파치먼트라고 불리는 막이 여기서 제거되고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던 결점을 지닌 것을 기계를 사용해 솎아냅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도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로스팅이라는 단계를 거쳐야지 커피 원두로서 재탄생합니다. 여기서 커피로 재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원두로 재탄생하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로스팅이란 하고서 이렇게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생두를 20분 정도 200도에서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당분이 카라멜화되며 물질을 만듭니다. 카라멜화라는 개념이 또 어려워서 그 이후에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카라멜화는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추가 쓰였는데 유추는 A가 1, 2, 3이면 B도 1, 2, 그 이후에 3이라고 생각을 해내는 거죠. 네, 이제 11번째 문단에서는요.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로스팅은 대략 9가지 정도로 나뉘고요. 쓴맛, 단맛, 신맛,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죠. 로스팅은 주로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 이것이 1번이고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번입니다. 1번과 2번 이유가 로스팅이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는 드립이나 에스프레소의 방식으로 추출됩니다. 이제 커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립과 에스프레소의 방식을 설명했는데 커피가루를 볶은 후 곱게 빻은 가루에 끓는 물을 식힌 후 부으면서 걸러내는 방식. 이렇게 커피잔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전자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물 쪼르르륵 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걸 드립 방식이라고 하고 에스프레소는 이만한 기계에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이게 손이에요. 그래서 찰칵찰칵 이러면은 곱게 간 커피가루에 물을 가해 추출하는 커피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커피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무려 25억 잔이라고 합니다. 저 빼고 다 마시네요. 인간이 물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커피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커피의 가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